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놓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전쟁은 당신 통장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빼앗아가는 구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대출자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8세 김대출 씨입니다. 그는 3년 전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변동금리는 연 3.5%였고 월 이자는 약 145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급이 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이 실제 군사 충돌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값 급등, 난방비와 전기요금도 함께 올랐습니다. 김 씨의 생활비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김 씨의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연 3.5%였던 금리가 4.5%로 1% 오르자 월 이자가 145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달에 42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30만 원 늘고 이자는 42만 원 늘었습니다. 한 달에 72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김 씨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금방 끝나겠지.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6개월 뒤 김 씨의 대출 금리는 5%를 넘어섰고 월 이자는 208만 원이 되었습니다. 비상금은 바닥났고 그는 신용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로 대출 이자를 막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금리 인상기에 실제로 수많은 대출자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 현실화로 이런 시나리오는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중동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한국에 사는 당신의 대출 이자를 올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연결고리를 놓칩니다. 1단계, 전쟁 발발과 동시에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합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운송되는데 이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원유 공급이 즉시 차질을 빚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약 50% 상승했습니다. 중동 전쟁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러시아보다 훨씬 더 큰 원유 공급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배럴당 15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예측합니다. 2단계, 유가 상승은 곧바로 한국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한국은 원유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모두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유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화학제품, 의약품, 심지어 옷을 만드는 섬유까지 원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거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식료품을 운송하는 비용이 오르니 마트 물가가 오릅니다.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비용이 오르니 제조품 가격이 오릅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도 함께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즉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3단계,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움직입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크게 넘어서면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게 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해서 0.5%였던 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국제유가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급등이었습니다. 4단계,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따라 오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변동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에 은행의 가상금리를 더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5% 오르면 대출금리도 거의 비슷하게 오릅니다. 여기까지가 중동전쟁에서 당신의 통장까지 이어지는 정확한 경로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원유 공급 차질 국제 유가 급등 한국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급등 한국은행 금리 인상 변동금리 대출 이자 증가 당신의 월 이자 부담 폭증 이 연쇄 반응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전쟁이 터진 직후에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에는 분명하게 당신의 통장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출 유형별로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대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타격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입니다. 이 그룹이 가장 직격탄을 맞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현재 금리가 연 4%라면 월 이자는 약 167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동전쟁으로 인해 금리가 1% 오른다면 연 5%가 되고 월 이자는 208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41만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492만 원입니다. 만약 금리가 2% 오른다면 월 이자는 250만 원이 되고 매달 83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단순히 계산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월 83만 원 추가 지출은 실질 소득의 16%가 날아가는 겁니다.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해집니다. 두 번째, 신규 대출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같은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DSR, 즉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 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 원의 DSR 한도가 40%면 매달 상환할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입니다. 금리가 4%일 때는 약 3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6%면 같은 20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액이 약 2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천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집을 사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6천만 원 줄어든다면 원하던 집을 포기하거나 훨씬 더 낮은 조건의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는 아예 구매를 미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자입니다. 이 그룹은 2중 3중의 타격을 받습니다. 먼저 원재료 가격이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식재료와 부품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식자재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자 부담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금리가 5%에서 7%로 2% 오르면 월 이자가 약 42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6만 원 차이입니다. 원재료비는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고 이자는 늘어나는 완벽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금리 인상기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변동금리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직접 증가하고 신규 대출자는 문턱이 높아지고 자영업자는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최악의 조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고정금리 대출이면 안전하니까 괜찮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휘발유값, 전기요금, 난방비, 식료품 가격은 고정금리 대출자도 똑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정금리는 이미 변동금리보다 0.51% 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고정금리가 안전한 건 맞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 전쟁이 나면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사면 되지.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출을 끼고 사는 순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금리 인상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20% 하락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는 오르면 이중 손실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 정부가 지원해줄 거야. 물론 정부는
금융위기 시 여러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저금리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지원책에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거나 특정 업종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원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전쟁이 터지고 금리가 오른 뒤 6개월 뒤에 지원책이 나온다면 그 사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 나는 빚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아. 빚의 절대 금액보다 중요한 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1억 원 빚도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면 감당할 수 있지만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 가계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채 부담의 한계선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성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출 이자 잘 갚아왔잖아.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경제 환경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현재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먼 미래의 큰 손실보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중요해. 나중에 금리 오르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미래의 위험은 생각보다 빨리,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저질러 놓은 일에서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정금리로 전환 시 수수료를 내야 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리가 다시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네 번째, 복잡성 회피입니다. 금리, DSR, LTV, 기준금리, 변동금리 이런 용어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행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내면 되지 뭐. 하지만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적 함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정상성 편향 때문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현재 편향 때문에 대비를 미루고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고 복잡성 회피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희망을 갖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소득, 당신의 부채, 그리고 금리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첫 번째 유형, 변동금리 대출 보유자.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열어서 대출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금리가 몇 %인지, 월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금리가 1% 오르면 월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2% 오르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달 얼마까지 더 낼 수 있는가? 지금 여유자금이 있나요? 없다면 비상금은 얼마나 있나요? 6개월 버틸 수 있나요? 만약 답이 모르겠다 또는 불가능하다라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고정금리 전환입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고정금리 전환 조건을 물어보세요. 수수료가 얼마인지, 고정금리는 몇 %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산해보세요. 만약 변동금리가 앞으로 2%포인트 이상 오를 것 같다면 고정금리 전환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일부 중도 상환입니다. 만약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금을 줄이세요. 원금이 줄면 이자 부담 자체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대출에서 5천만 원을 상환하면 원금이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금리가 5%라면 월 이자가 약 208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21만 원 차이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만기 연장입니다. 대출 기간을 늘리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듭니다. 단, 총 이자 부담은 늘어나니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이라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 신규 대출 계획자. 당신이 지금 집을 사려고 준비 중이라면 타이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금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상승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금리가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꼭 지금 사야 한다면 대출 규모를 줄이세요. 당초 계획의 70, 80% 수준으로 조정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섞는 혼합형 대출을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총 대출액의 절반은 고정금리로 나머지 절반은 변동금리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R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치까지 빌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DSR 40%까지 가능하다면 실제로는 3035% 수준으로 빌리세요. 그래야 금리가 올라도 버틸 여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유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자. 당신은 가장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출, 원가, 이자, 부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향후 6개월치 현금 흐름표를 만드세요. 엑셀이나 노트에 매달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적어보세요.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률을 반영하세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증가액도 반영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6개월 안에 현금이 바닥날 것 같다면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정책자금 전환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받으면 시중은행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 3, 4%대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은행과의 조기 협상입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은행에 찾아가세요.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요청하세요. 연체 기록이 남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후 어떤 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연체 전에 협의하면 은행도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사업 구조 조정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끊으세요. 직원 수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메뉴를 단순화하는 등 원가를 절감할 방법을 찾으세요. 동시에 가격 인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원가가 올랐다면 판매 가격도 올려야 합니다. 고객이 떠날까봐 두려워하지만 적자로 버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대출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세요. 은행 앱을 열어서 총 대출액, 금리 유형, 현재 금리, 월 이자액을 확인하고 메모하세요. 만약 대출이 여러 개라면 모두 적으세요. 둘째, 금리 상승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네이버나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대출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금리가 0.5%, 1%, 1.5%, 2% 올랐을 때 월 이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해보세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셋째, 비상자금을 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예적금, 주식, 펀드를 모두 합쳐서 급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치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번 주 안에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세요. 고정금리 전환이 가능한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만기 연장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여러 은행을 비교해보세요.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즉시 중단하세요. 구독 서비스, 자동이체되는 항목들을 전부 점검하세요. 쓰지 않는 OTT, 잘 안 가는 헬스장, 읽지 않는 신문 구독 같은 것들을 끊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에너지 절약을 시작하세요. 유가가 오르면 난방비, 전기요금, 휘발유값이 모두 오릅니다.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실내 온도를 1, 2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세요. 작은 습관이 한 달에 수만 원을 아껴줍니다. 이번 달 안에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를 모두 정리하세요. 이것들의 금리는 연 15에서 20%입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부터 갚으세요. 둘째,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세요. 고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주식, 코인, 고위험 펀드에 몰빵해 놓았다면 일부는 현금으로 전환하세요.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소득 다변화 방안을 구체화하세요. 부업이나 투잡을 고려하세요. 프리랜서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주말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세요. 월 5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생기면 금리 인상 충격을 훨씬 수월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동 전쟁, 유가 급등, 금리 인상, 대출 이자 폭탄. 듣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시키려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동의 긴장 고조, 국제 유가의 변동,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모두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출은 양날의 검입니다.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레버리지이지만 동시에 당신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폭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무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대출 명세서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금리가 2% 오르면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 변화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산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를 내 돈, 내 빚, 내 미래와 연결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세요. 오늘 당장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이번 주 안에 은행과 상담하고 이번 달 안에 비상자금을 확보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당신은 90%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알람을 켜두시면 중요한 경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떤 대출을 갖고 계신가요? 금리 인상이 걱정되시나요? 중동 전쟁 현실화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점검할 자산 항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